스트레스는 밀고 재미는 당기는 밀당백. 자,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구미가 싹 당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오랜만에 밀당백에 다시 오셨습니다. 석사 포맷으로 밀리터리 지식을 신속 정확하게 우리 귀에 딱딱 때려 꽂아주시는 밀리터리계 래퍼. 아우 예. 본인이 근데 래퍼인지 모르셨대요. 그만큼 정말 좋은 정보를 정말 빨리 많이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래퍼가 되신 사자기 같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자기 같다는 소문. 맞습니다. 조상근 교수님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왜 영화 속에도 어떻게 보면 자주 나오는 이 제목이 있죠. 은퇴한 특수부대 요원을 건드린 범죄 조직의 최후. 맞습니다. 이 단어가 벌써부터 구미가 너무 당기죠. 이미 이건 이거는 봐야 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특수부대처럼 어디 출신이야라고 이름만 들어도 헉하는 곳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밀리터리 마니아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려 특수부대 요원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대단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왜? 현대 전장은 근접 전투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지키고 전술을 활용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 트렌드이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체포술과 전술 훈련 매니아 허윤입니다. 이건 뭔가 MMA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게요. 곳인데 아, 이걸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암바 같이 된 거거든요. 암바 걸어도 돼요. 기무라 걸어도 되고 암바 걸어도 돼. 오케이. 네. 울산 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근무하는 경위 허윤이라고 합니다. 아, 경찰이 하셨구나. 아, 현직이신 현직이세요. 현직으로 계신 거구나. 이 직업을 가지고 들어왔으면은 경찰관으로서 내가 어떤 현장에서도 현장을 잘 타개를 할 수가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그냥 전술 사격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술 분야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격을 하게 되면은 경찰 같으면 체포술, 군 같으면은 군 격투술 같은 게 부가로 붙어야 되고 그리고 전투 사상제처시 TCCC 훈련이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분야가 점점 확장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관절기 락을 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게 들어가요. 이제 암클린 셋 하시다가 모두 현역 경찰이군요. 암베레그 들어가서 밀착해서 다다다다 밀착해서 잡으시고 여기서 타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 클리치한 상태에서 친다거나 무릎 치고 뒤로 빼서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다리로 들어주고 바로 스프롤. 지금 하는 기술은 카운터 테이크다운 시퀀스라고 팔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최소한 다쳐도 될 만큼의 상황이다. 우리가 그만큼 강한 물리력을 써야 된다. 투사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장구를 써서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때 맨손으로 강하게 제압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자, 시작! 이게 막 미쳤나? 야, 뭔데? 진짜. 오, 과격해. 진짜 실전처럼. 그러게. 계속 들어. 아프다. 배. 갈 거예요. 훔쳐 갈 거예요. 하나, 둘. 그래요? 그래요?
다음번에는 꼭 권재관님을 데려가서 나를?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예 여기서 제가 하고, 예. 아 그래요? 조상남 교수님이 직접 보여주겠답니다 권재관 씨. 가보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나도 더 이상 질 수만 없습니다. 솔직히 현장은 막막하거든요. 근데 막막한데 이 순간순간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낫는지 그런 거를 사례별로 설명해 주시니까 자신감도 들고 또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 좀 내 동료도 구할 수 있고 나도 구할 수 있고 되게 좋죠. 매우 좋죠. 아 진짜 와 이렇게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 정말 놀라워요. 맨손 체포면 맨손 체포 아니면 또 근접 무기면 근접 무기 아니면 또 총기 전술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신 분은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동료를 지킬 수 있고 시민도 지킬 수 있고 피의자도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현장 나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나, 불, 나, 불, 허무는 것까지, 여기까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접한 무술은 옛날에 말하던 쿵푸라고 불리던 거 그런 무술을 제일 먼저 접했고요. 가장 열심히 했고 접했던 게 극진공수도 제일 오래 했습니다. 극진공수도 와 극진공수도 그래 그때 대한민국에서 극진공수도가 도입이 돼서 초단을 제가 제일 먼저 땄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뭐 이런 격투라든가 이런 쪽을 좀 취미로 좋아를 해서 무에타이하고 복싱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경찰로 입직을 해서 총기를 다루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직업적인 필요성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원래 또 좋아하는 분야니까 훈련을 또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미국도 가서 훈련도 해보고 국내나 국외나 많이 다양한 훈련을 다녔습니다. 대단하시다. 직접 찾아가셔서 그러게요. 아무것도 잘 모르던 시절, 영어도 잘 못하던 시절 그냥 가방 메고 그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훈련장으로 가서 훈련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컴배티브 훈련도 가게 되고 그리고 LAPD 훈련도 같이 가보게 되고 전투 사상자 처치 훈련도 가게 되고 군경용으로 쓰이고 있는 트라이콘 프로그램을 제가 접하게 돼서 필리핀의 칼리 컨퍼런스도 참가를 하고 그리고 국내 세미나 같은 데도 많이 참가하게 됐고요. 인연이 닿으면 무조건 하고 싶다고 그냥 찾아가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렇게 세계를 공격 프로그램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다 섭렵하신 거예요. 그 체포술 뭐 이런 걸 다 배우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많이 하다. 근데 무섭지 않습니까? 인상이 좋게 생겼어요. 근데 센 사람이야. 여기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청구가 나오더라고요. 청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타이핑이에요. 잡고 들어가고 이제. 아, 군에서도 전술훈련 교관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배워 오신 거를 직접 군에 들어가셔서 또 기술을 알려주시는 거군요. 맞네요, 맞네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는 이제 군에서는 총검술도 이제 안 하거든요. 아, 안 하기 총검술 안 때문에 하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근육전투를 하게 되면 몸과 몸이 부닥쳤을 때 방어를 하면서 저거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틈새를 잘 이제 파고 들으신 거죠. 이게. 대한민국 대테러 부대는 다 가본 것 같아요. 707 특전사, UDT도 가봤고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카람빈 나이프 파이팅, 나이프 디펜스 뭐 골고루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사격 관련해서 이제 뭐 제가 부교관으로 가서 백업을 한 경우도 있고 주로 제가 가르치는 분야는 컴배티브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군인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었을 때 돌발적인 상황으로 나이프를 든 상대를 만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장비 화기라든가 다른 걸 활용해서 할 수가 있지만은 저희가 포커싱에 맞춰서 훈련해야 되는 거는 초근접 상황에서 거의 한 팔 거리 정도 상황에서 갑자기 대상이 등장을 해서 갑자기 팔을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으로 공격이 온다. 이런 거는 뭐 총기를 사용한다거나 할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찌르는 공격이 온다고 하면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차단하는 방어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택이라는 동작으로 상대방을 일단 1차 공격을 차단해 줍니다. 이때 내가 몸을 세운 상태에서 맞게 되면 그대로 찔리게 되겠죠. 그래서 몸을 약간 숙여주면서 막아주시고요. 이 찌른 사람은 이렇게 한번 단순하게 찌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갑자기 찔러올 때 첫 번째 방어하고 팔꿈치를 같이 막아줍니다. 이때 상대가 팔을 힘을 줘서 뒤로 빼면 그대로 따라 붙어서 계속 아래쪽으로 힘을 줘서 못 빼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저는 그립을 손을 잡고 손가락을 같이 감싸주었기 때문에 범인이 칼을 바꿔 잡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손목을 잡았으면 반대 손으로 팔을 바꿔 잡아서 저를 찌르고 공격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칼을 든 상대는 우리가 칼을 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대가 허벅지를 찔러준다거나 아니면 몸을 통해서 그대로 칼을 놓치고 뒷싸움을 하면서 공격하고 현장에서 이탈한다. 이런 방법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초근접 상황에서 붙어서 상대가 칼을 떨어뜨리게 혹은 내가 다른 손동작으로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주화기를 들어서 범위를 제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가장 위협한적인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하고 거리를 띄어서 우리 주화기를 써서 제압을 한다. 그는 이런 컨셉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런 게 뭐냐면은 그 실전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과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것들을 이제 입증된 거라 해서 이제 배틀 프루븐 또는 이제 컴뱃 프루븐 된 동작을 이제 엮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저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해외에 많기 때문에 보니까 저 프로그램들 다 다녀오셔갖고 습득을 하고 이걸 우리의 현상의 현실에 맞게 네. 최적화시켜서 지금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숨어있던 저기 화기를 잡았을 경우. 거꾸로의 상태인 거죠. 우리가 칼을 군인으로서 휴대를 하고 총을 들고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상이 총을 제압을 하고 저희한테 위협을 해오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총을 덮어두고 칼로 공격해서 다시 거리를 띄워서 주화기로 제압하는 것. 우리의 메인은 주화기이기 때문에 주화기의 보조로서 나이프를 환결하는 이런 전술로 가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총을 들고 진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특치로 칼 당기고 나이프를 뽑아서 찔러서 거리 띄우고 다시 주화기로 들어서 상대방을 제압한다. 네이비실에서도 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근접 상황에서 그 SOCP라는 나이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손가락 고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화기를 들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이 됐다. 그럼 손가락으로 나이프를 바로 빼서 잡고 상대방을 찌릅니다. 그리고 거리 띄워서 바로 주화기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나이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상황을 안 당해 보게 되면 딱 못하죠. 얼어버려요.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뭐 맞아요. 있어도 그래서 안 돼. 저거 훈련할 때도 저분이 아마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시킬 그렇겠죠, 거예요. 그러니까 나고 보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봐야지만 몸에 배어 있는 건데 거기서 우선 어떻게 간격을 벌려놓고 이제 내 주화기를 쏠 것이냐 그것을 강점을 두고 지금 지금 교육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저런 게 교육이 되어 있어야겠죠, 진짜. 그래야지만 일이 벌어졌을 때 충분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순간. 이번에는 권총을 활용한 건 디펜스라는 상황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크라브마가에서 가르치는 스타일하고 그쪽에서 약간 찬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상대가 총을 들고 나를 공격한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라면은 대응은 힘들어요. 상대가 총을 들고 저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때 당장 너를 죽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총을 들고 요구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은 그때 대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구가 뭐냐면은 여기서 손을 내리고 있으면 손을 들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가장 첫 번째 할 게 총을 조준하고 있는 손이 어느 방향인가 보시고요. 그리고 손이 시야가 가리는 각도가 어디냐면 상대방 팔이 총을 들고 있으면 요 라인
이쪽 라인은 상대방 시야에서 내 팔이 움직이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활용을 합니다. 들 때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은 올린다는 거 보이지만 내가 이쪽 손 올리는 거 잘 시야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손 올리면서 최대한 빨리 왼쪽.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한 발 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슬라이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총을 한 발을 격발을 대지만 그 다음에 총은 기능 고장이 나요. 그 다음부터 상대방 몸에 밀어붙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해야 됩니다. 상대가 쓰러진 다음에 쓰러지는 대로 따라 붙어야 되고요. 쓰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제압이 되었다. 그러면 총구 위쪽으로 하시고 아래쪽으로 슬라이드 잡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빠집니다. 자, 이 총 지금 고장난 상태죠. 그래서 뒤로 빠져서 기능 고장 처치 탭, 넥 하고 다시 조준을 해서 잡아줍니다. 나는 충분한 거리를 띄워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로 이동을 해서 제압을 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이 총을 들고 있을 때 최초 리디렉트라고 하는데 위치를 벗어났다. 그때부터 밀어붙여야 됩니다. 상대방 베이스가 흔들리게 밀어붙인 상태에서 때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해야 됩니다. 상대가 여기서 뒤로 물러나 버리면 총구가 저한테 오죠.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따라 붙으면서 최대한의 공격을 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총을 뺏는 동작을 하는 거죠.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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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엎드려! 제가 생각하는 현대전은 적과 국민과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범인을 어떻게 전술적으로 제압하느냐, 사격하느냐도 지금 큰 화두로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훈련도 그쪽으로 포커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과 이제 테러리스트 아니면 적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민간인에 대한 어떤 그런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거를 과도하게 대응하거나 이제 목숨까지 잃게 하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그 민심이 위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투입돼 있던 군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수단을 해놓고 거기에서 현장 요원이 거기에 맞게 최적화된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주하기부터 격술까지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회전! 살살! 이 다리가 넘어와서 뽑아서 아래쪽으로 회전. 들고 아래쪽으로 회전. 다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쯤 살아왔듯이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전술 배우고 배운 걸 가르쳐주고 지도를 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즐기면서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계속 그렇게 사는 삶이 저한테 제일 좋은 즐거운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술 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니아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다.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특수부대 전문가 마니아를 만나봤는데 진짜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정말 자랑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밀전 주제, 용병의 진화입니다. 어느 영화나 우리가 항상 느껴지는 거는 용병이라는 이름을 딱 달고 나면 왠지 레벨이 한 2개 정도 높아 보이고 세 보이고 싸움도 잘해 보이고 총도 잘 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있습니다. 이 용병대 특징은 왠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약을 맺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병 부대도 현대전에 접어들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결국 지금은 기업화까지 된 건데 요즘에는 이걸 이제 PMC라고 부르던데 이게 기존 용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PMC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라고 해서 민간
군사 군사 기업이에요. 기업. 맞아요. 용병 같은 경우는 영어로 머세너리라고 해요. 근데 머스 하게 되면 이제 저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상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원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일부 좀 소수로서 그룹핑해서 움직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PM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회색지대에 쌓여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게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악기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국가와 정치적인 계약을 맺어가면서 미국의 사례나 영국의 사례가 있겠죠. 네. 하면서 뭐 전투에도 투입되기도 하고 전투 지원, 뭐 수송 물자, 보급, 후송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용병 같은 경우는 좀 스텔스하게 움직이는 면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PMC는 뭐 되게 미국에서 보게 되면 블랙워터가 많이 들어있죠. 블랙워터. 예. 뭐 지금은 좀 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좀 이런 흠집 때문에 많이 활동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되게 유명한 부분이고요. 네. 캐나다에도 이제 수송과 경호 위주로 이제 전투 지원 안 들어가고 하는 경호인 부대가 가르다 월드라는 PMC가 있어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도 125개국에서 이제 파견돼 가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G4S라는 PMC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애매모호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르네상스 시대에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네. 군주론에 뭐라 나오냐면 용병은 결코 일치 단결되지 않으며 야심만 가득하고 규율도 없고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 진짜. 그러니까 무서운데. 내가 여기서 돈을 좀 고용했는데 네. 더 큰 돈을 주는 사람한테 야, 3배. 그치. 글로 가는 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내 방어의 목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떤 조직이나 국가가 망할 수가 있죠. 와, 진짜 무섭다. 그 위험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병이 우리의 반대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는 또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냐가 정확하게 좀 그래서 국민 개병제, 국민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네. 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PMC가 워낙 많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논란을 불러온 한 곳을 일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년 전에 우러 전쟁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PMC가 있었죠. 바로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입니다. 이게 웬 독일 음악가 이름이지? 라고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 세상은 좀 되게 아이러니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무력이라든지 군사력을 사용하는 어떤 부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답고 네. 막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표적 관리를 하는 AI 이름이 라벤더잖아요. 네. 그게 사람을 살상하는 AI인데 이름이 라벤더예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표적화하는 AI가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이에요? 고급이에요. 근데 사람을 살상하는 AI란 말이죠. 바그너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돌프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예요. 그 바그너에서 따온 거가 이 바그너 그룹의 이름입니다. 맞아요? 그 네, 맞아요. 바그너가 바그너예요? 네. 아. 그럼 바그너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2014년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예. 2014년도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크림반도 합병이 있었어요. 아, 예. 14년도에 크림반도를 침공하는데 러시아군의 강력한 기갑 기여부대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국제사회 반발이 있잖아요. 얘는 민간인이야 아니면 경찰이야 뭔지 모르게 해서 그냥 그런 복장으로 들여보내게 되는 어떤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그너 조직이 창립이 된 거고 들어가게 된 거면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얘는 못 보내는데 뭐 우리말을 사용하네? 그쵸. 얘는 왜 총이 있지? 옆동에서 온 애야 뭐야. 그러게. 근데 갑자기 또 시위 같은 거 하게 되면 옆에 도와주기도 하고 불도 꺼주고 하네? 착한 애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지적으로 조금씩 친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엔 러시아가 정규군이 들어가서 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쵸, 예. 다 이 바그너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바그너의 설립자인 프리고진이 푸틴의 측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최측근까지 된 겁니까?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이분을 요리사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거든요. 네. 요리사가 의미가 뭐냐면 직접 요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네. 푸틴의 구미에 맞게 모든 것을 정치적 상황을 요리해 준다라는 뜻에서 한 거예요. 아, 해결사 느낌이구나.
푸틴이 이제 전개에 나타나기 최초에 시작한 게 뭐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시장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인원이 범죄자 출신이지만 인연을 맡게 되는데 네. 레스토랑을 해요. 아.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친분이 그렇죠. 쌓이는 거죠. 네. 딱 보니까 눈빛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하는 성향도 비슷하니까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크렘린궁 같은 데 가면 연애 같은 거를 직접 하게 해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디를 가냐? 정부와 군에 있는 급식을 다 이쪽에서 회사에서 다 먹어버려요. 야. 그리고 나서 말 잘 듣네? 괜찮네 하다 보니까 결국엔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PMC가 필요했는데 예. 거기에 수장으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리사라는 이제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만든 기업이면 중요한 일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 맞아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척살 부대를 보내요. 누굴 죽이기 위해서? 젤렌스키를. 젤렌스키. 예.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상대국의 수도와 대통령을 조기에 제거하게 되면 전쟁은 끝난다는 것들이 이제 정론이거든요. 네네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바그너 그룹에서 400명의 용병을 딱 보내죠. 안에. 딱 보내요. 실패할게요, 성공할게요. 실패했죠. 실패했죠. 그러니까 살아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지금까지 그 뉴스가 안 나왔으니까 이거 그다음에 바크무트 전투가 23년도에 핵심적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재 접전이었잖아요. 네. 푸틴과 젤렌스키가 여기 도저히 뺏기면 안 돼. 이건 꼭 안 사수해야 돼 된다. 하면서 맞아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제 뭐 제일 중요한. 여기서 뭐 많게는 10만 명까지 죽었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담당을 이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외에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광물, 채굴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네. 그 지역이 다 어디냐면 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정규군 보낼 수 없잖아요. 네. 그걸 다 바그너 그룹을 다 보내가지고 네. 채굴권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냥 공짜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이라든 군대에 대해서 군사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해서 다 이 채굴권을 받아가면서 이 돈이 바로 푸틴의 지갑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채널을 형성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돈을 벌면서도 수익을 올리는 것도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너무 많죠. 이제 보시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이 용병이 기본이 되는 어떤 PMC다 보니까 네. 전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흉악범들이 있는 죄수들을 끌어모아다가 거의 4만 명 가까이 이제 용병으로 써요. 죄수도.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네 여기서 6개월간 싸우게 되면 자유가 주어질 거야. 너의 잘못은 다 역사 속에 잊혀지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영화네, 이렇게 영화. 해주는 거죠. 죄수 출신들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전직 특수부대 인원들, 그렇죠. 네. 버림받은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죠. 이제 이런 인원들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가 국제사회에 노출되고, 이런 측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그너 그룹 때문에 지금까지 연장된 기미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윤리적인 문제를 건드려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야 오늘의 바그너가 내일의 영국이 될 수 있어. 오늘의 바그너가 내일의 프랑스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지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 범죄자들을 하는 데는 양날의 검이 분명히 네네. 있었을 텐데 어두운 면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있군요. 네, 본격적으로 제가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정규군과 이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마찰이 있는 겁니까? 왜냐면 바크무트 전투가 23년도 있었잖아요. 네. 6개월 이상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들어갔을 때 바그너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옆에는 정규군이 같이 들어갔어요. 네, 네. 근데 바그너는 너무 싸움을 잘해서 돌파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정규군은 그거를 못하는 거야. 정규군 같은 경우는 인재 징집되거나 훈련인 경험 없는 애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전투기술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특수부대 출신이라든가 그렇죠. 전 세계에서 온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투기술 차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고요? 야, 어떻게 PMC보다 너네가 못 싸울 수가 있어? 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지휘관은 뿔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프리고전은 막 브이로그 딱 찍으면서 우리 여기 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약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더 여기서 불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군수 지원은 정규군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진출 속도가 어떻게 돼요? 확보가 안 되고 더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니까 프리고진이 화를 내면서 네. 니네가 포탄 지원 안 해주고 군수 지원 안 해주고 우리 부하들이 많이 죽었고 못 나가고 있어 하면서 막 공개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뒤에서 딱 바라보고 있던 푸틴이 이것들 봐라. 몰래스로? 올라서려고 그러네. 그렇지. 그런데 정규군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푸틴이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틈새를 발견하고 네. 특수부대를 보내요. 또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특수부대 SSO를 보내가지고 네. 러시아 정규군을 들어가가지고 도살을 해버립니다. 오. 예. 여기 있는 프리고진이 와 자식들 니네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해서 어깨에 뚜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할게. 니네 빠져!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프리고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그너 그룹과 군부의 이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정부도 이것들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게 마상을 한번 또 입어요. 또요.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너희들을 통제를 이제 군 밑으로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예 그냥 정규군을 밑으로 넣는 거네요. 경고네. 예. 경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선에서 철수를 하고 예. 이제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기 시작하죠. 러시아 본토로 진격을 했다는 그런 거죠. 거야. 그게 이제 2023년 6월인데 그게 이제 러시아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특히 군부의 부패와 무능을 꼬지시면서 정당성을 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푸틴의 큰 그림일 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최단 거리인 러시아로 바크무트에서 병력을 빼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최단 거리로 진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나도누까지 점령을 하고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민하겠죠. 야, 이거를 푸틴이 제압을 쳐낼까? 해버려? 했는데 푸틴은 부대가 없었어요. 뻥 뚫려 있었어요. 왜? 대부분의 전력이 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혹시 모를 그 소요 사태에 의해서 모스크바에다가 거의 대부분의 병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병력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 그 다음에 막 계속해서 전진을 해 나가기 그래서 시작한 그때가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 바그너 그룹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었죠. 그때 당시가. 하고 또 이제 프리고진이 계속해서 지어주면서 맞아요. 브이로그를 찍어요. 맞아요. 찍어서 계속 올려요. 우리 그러면 브이로그 진짜 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그너 그룹도 프리고진도 푸틴의 목을 계속 조기 위해서 한 건데 푸틴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반응이 궁금해요. 군사 쿠데타만 일어났으면은 제압이 가능하지만 그쵸.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푸틴도 묘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중재 요원을 뽑아내야 되겠다 하면서 나온 게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야, 너 여기서 멈춰. 멈추면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리고 니네 다 우리나라로 와. 벨라루스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망명을 하고 그래서 없었던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프리고진도 다른 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 데리고 벨라루스로 가요. 야, 이것도 또 브이로그 가요. 또 찍습니까? 예. 그 아무튼 조회수가 사람 많이 벌어놓는다니까. 왜 그러냐면 되게 이제 무서워했고 네. 루카센코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해갖고 가봤자 어차피 할 게 없다. 니네가 푸틴을 쳐봤자 푸틴 세력에 죽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있는 프리고진은 오랜 시간 동안 푸틴을 봤기 때문에 그쵸. 푸틴이 어떤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되게 무서웠던 부분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옮겨오고 나서 갑자기 의문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러시아에서는 의문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홍차를 마신다. 홍차요? 예, 홍차에다가 뭘 하냐면 방사선 물질을 타가지고 예. 이제 정적을 제거해요. 예, 신문에 많이 나와요. 독약을 예. 넣는 아니, 방사선 물질. 방사성 물질이죠? 서서히 사람을 태워 죽여요. 아, 예. 더 무섭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타고 다니는 이제 수단, 모빌리티가 갑자기 폭파가 돼요. 두 달 후에 프리고진하고 우트킨을 비롯한 바그너그룹 고위직 탑승한 전용기가 모스크바 인근에서 추락해요. 그런데 푸틴과 이제 그 러시아 정부는 모르겠는데 그쵸, 그냥 정비 사고 아니야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고 맞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게 다 사라지죠. 정말 너무 무섭다. 그래서 PMC와 용병은 결국에는 회색지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회색지대 맞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특히 윤리적 문제를 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막 나가는 PMC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뭐 계약을 잘 수행하는 그런 PMC도 있으니까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현대 PMC들이 범람하기 이전 전장을 지배한 전설의 용병, 이 전투력 하나만으로 만렙을 찍은 레전드 용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바로
구르카 용병. 야, 구르카 용병은 진짜 전설 속의 용병이고 아직도 실존을 하고 있는데 구르카 용병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수민족이거든요. 네팔하고 인도 북부에서 거주하던 민족이고요. 네. 1800년 초에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영국이 참전했던 모든 전쟁에 네. 계속해서 같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1800년대 초부터라고 하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용병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또 궁금합니다. 영국은 왜 뜬금없이 네팔에 있는 구르카 용병을 고용하게 된 거예요? 또 저 먼데? 경멸하기에는 우리의 피해가 너무 센 거야. 경멸하기에. 예, 그래서- 그러면 적이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적이었죠. 예. 영국이 식민 작벌로 위해서 네팔의 이제 고르카 네. 왕국을 이제 침공하는데 네. 여기에서 얘네들이 그 무서운 쿠크리를 들고 가요. 근데 영국군이 15,000명이 들어가는데 쿠크리 검을 든 1,000명한테 당합니다. 15,000명이 1,000명이. 예. 왜냐면 지형에 이점이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때리고 어서 오십시오 네. 라고 하면서 딱 때리고 어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5,000명이 도살을 당하는 거죠.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정말 용맹하다. 근데 이것들 어떡할까? 이거 쓸어버려? 그렇게 하기에는 더 많은 이제 원정을 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부담이 있잖아요. 네.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지배할 거면 얘네들을 우리의 수단으로 잘 써먹자라고 시작된 게 이제 구르카 용병이에요. 그러면 구르카 용병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게 2018년도에 예.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국 정상회담 때 이 예. 친구들 경호를 맡게 됐어요. 아, 그래요? 이제 영국이 옛날에 지배했던 지역인 싱가포르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네. 계속해서 합병 비슷하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 네. 나토 쪽에 있는 EU 쪽에서도 우리도 또 발을 하나 좀 담가야 되는데 네. 구르카 용병을 제안해서 이제 경호를 맡고 우리가 시작한 이걸 거죠. 도와주겠다. 네. 하면서. 이제 기본 전투력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제까지 또 어떤 활력을 보여줬습니까? 네, 전투 사례를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전투력을 얘기할 때 뭐 얘네 군대가 어떻게 했다, 뭐 얘네 뭐 소대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얘네는 그냥 한 명이 어떻게 했다가 나와요. 아, 뭐야? 이게 이제 딱 보게 되면 한 명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2010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에요. 네. 혼자 초소를 지키던 혼자 초소를 지키던 혼자? 디프라시드 푼이라는 이제 전투원이 있어요. 네. 예, 이 인원이 30명의 탈레반이 이제 기습을 하는데 15분 동안 400발을 이제 조준 사격과 한 다음에 17개의 수류탄을 던져가면서 방어에 성공해요. 다 격퇴시켰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용맹십자 훈장을 수훈해요. 영화 아니야? 그 다음에 구르카 람보도 있어요. 구르카 람보는 뭡니까? 네, 2010년도에 네. 전역 후 고향으로 돌아가던 진짜 람보다. 네, 진짜 구르카 람보다. 용병인 어? 비슈는 이제 시레스타라는 게 있는데 인도 열차 안에 40명이 강도질 하는데 뭐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는데 1대 40으로 싸워서 이겨요. 1대 40. 40을요? 네, 뉴스에 나왔는데요. 강도 4명 사망. 8명 부상. 나머지 도주. 예.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10명 이하를 안 싸우는구나.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거 뭐냐면 1982년도에 아르헨티나하고 영국이 포크랜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하나 흘려요. 구르카 상륙한다? 하니까 그게 지키고 있던 아르헨티나 군이 도망가요. 아르헨티나 정규군이 도망간다고요? 예, 방어를 철수해버려요. 예. 그런 사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실질적 무기이자 물리적 무기인 거예요. 영국에. 그래서 영국군이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보낸 애들이 구르카군요. 아니, 얘기 하나하나가 영화야. 구르카 용병 자체가 왜 이렇게 강한 겁니까? 훈련이 뭐 특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게, 뭐가 있나 봐. 그게 탁월한 게 좀 많아요. 왜냐면은 네팔하고 이제 인도 북부는 어디 자락이죠? 히말라야. 네. 폐활량이 좋아요. 신체적으로 높은 폐활량이 있기 때문에 폐활량이 있다는 지구력이 좋잖아요. 맞아요. 체력이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산악지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인 체력이 되는 거고요. 히말라야 일대에서 고립돼 살아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센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곽강을 박잖아요. 네. 용병으로서. 네. 그러니까 네팔 정부나 이쪽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얘네 전투 기술을 개발해서 계속 가르쳐요. 그렇구나.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인적 자원이 정부에서 되네요, 인적 그래서 그 자원이. 인적 자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전투 기술과 전술을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키워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선발 시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능력과 그렇죠. 후천적인 정부의 노력
이게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구루카 용복은 영국군이 매년 네팔 현지에서 200명만 딱 선발해요. 200명. 200명이. 딱 200명 선발하고 매년 지원자 근데 28,000명이에요. 이야. 18,000명이 200명만 뽑으면 이거는 네네. 뭐, 그러게요. 오, 대기업 경쟁률이네, 진짜. 그러네요. 예. 하이라이트는 15kg짜리 주머니를 차고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6km 48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산악 지역을요? 네네. 이거는 안 근데 여기서 탈락하면 어디 탈락하느냐? 48분 안에 못 들어오면 탈락이에요. 중간에 한 번에 쉬면 탈락이에요. 그냥 계속 달려야 돼요. 와, 저렇게 뛰는 거야. 저걸 왜 저 바구니 저렇게 하신 줄 아세요? 왜요? 저게 뭐냐 군장을 묘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머리에다 저거 한 거 있죠. 네. 저거 뭐냐면 이제 그 헬멧 같은 것들과 나중에 이렇게 야시 장비를 갖다 목에 대한 어떤 아니, 내성을 그런데 지금 목에다 걸고 뛰는. 네네. 이건 1단계예요. 가서 이제 영국군에서 8개월 동안 정교화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자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루카 대원이 되면은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영국에서 주는 거잖아요. 왜? 25,000달러. 우와. 25,000달러. 근데 네팔 현지에서 1인 GMP가 400달러밖에 안 돼요. 그렇죠. 몇 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여덟 가는 거예요. 예. 5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딱 소속되는 부대가 어디냐면 영국 육군에 정식적으로 구루카 연대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용병과 좋은 용병의 구분점이 뭐다? 각 군의 형제와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다. 맞아요.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영국 군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자부심도 굉장히 그럼요. 대단할 수밖에 있죠, 없을 것 있죠. 같아요, 진짜. 네. 예. 영국 국방부 구루카 용병 동상에 용감한 자 중에 가장 용감한 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지켜온 역사와 전투로 이거는 정말 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밀리터리 핫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핫피플은요, 현실판 아이언맨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대박.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떤 분인지 만나보시죠. 오. 지금도. 오, 뭐야? 군 장병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인 국방과학연구소 웨어러블 로봇 개발자 홍만복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소로 국방에 필요한 병기라든가 물자라든가 장비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과학기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성능 시험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나라 지키는 연구소라고 그런 비전 하에서 비닉과 첨단 국방기술 중점의 연구소 구현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가 공개가 된다는 건 처음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는데 영어로 ADD라고 해요. ADD. 이제 국방과학기술을 이제 조사를 하고 네. 분석을 한 다음에 핵심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첨단 과학기술로 덧입혀진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곳이에요. 네. 이 완전 이게 산속에 있어요. 네, 산속에 있고 알지도 못하고 뭘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2014년 8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상무기 관련된 그런 연구부서에서 개인전투원의 기동성 증대를 위한 그런 연구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연구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혹시 엣지 오브 투마로우 보셨나요? The invasion will fail 네, 봤어요. every soldier you are 완전 sending. 재밌어요. We lose everything. 군사용 웨어러블 로봇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보셨습니다. 그 외골격 타입의 웨어러블 수트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외골격 타입은 이제 단단한 프레임이 이렇게 착용자를 이렇게 감싸는 구조로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진짜 있는 거잖아.
외골격 수트는 그럼 뭡니까 이게? 사람 자체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힘을 이제 강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람의 관절과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겉에 이제 하나의 어떤 수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아이언맨처럼. 네. 그럼 그 사람에 다 들어가고 착용하게 되면은 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빨리 걸을 수 있고 아무리 걸어도 이제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그거를 진동기가 있으니까 힘이 필요하지 들기 않고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 뭐 착용용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런 것도 다 같은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2020년부터는 소프타의 웨어러블 수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입어보고 싶다. 유연 착용 로봇이라고 이제 부르는 시스템인데요. 자전거, 브레이크 테이블 같은 그런 와이어가 허벅지에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뻗어나갔을 때 이 와이어를 당겨가지고 내 허벅지를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박. 허벅지를 이렇게 당겨줌으로 해서 그 엉덩 관절 쪽의 근육에 이제 힘을 보조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성된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좀 적은 힘이지만 이제 병사가 장식을 운영할 때 피로도를 떨어뜨리는 측면에서는 이런 소프트 타입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착용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걸 한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팔 위주로 이제 네,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팔 위주로만 해주는 것들.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좀 군인으로서 능력은 뛰어난데 허리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다. 허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들, 아니 무릎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하거나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웨어러블 수트를 해주되 기계적으로 크게 하게 되면 이제 둔죽이잖아요. 그쵸. 기동성이 문제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힘을 좀 덜 보존해 주지만은 얕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소프트로 저기도 된 만들 거예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이제 다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타입을 해가지고 그쵸. 실증을 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최적화된 게 나오겠죠. 그렇겠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장비인데요. 의복형 유연 착용 로봇이라고 바지에 통합한 형태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엉덩이를 도와주는 모듈과 발목 관절을 도와주는 모듈 이제 이렇게 나눠 있고요. 발목 관절을 도와주는 모듈은 고무 밴드를 이용을 해서 사람 발이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할 때 힘을 보조해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장치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붙여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필요한 모듈만 붙이고 나머지는 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군에서도 지금 현재 개인 전투 체계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네. 워리어 플랫폼의 파이널 버전이 이제 전투복하고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결합된 모습이에요. 그것도 일체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언맨처럼 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뭐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한 10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민간군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산업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영화에서 봤던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화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현실화 되는 거죠. 미국에서 나와 있는 SF 영화가 나오는 그 장면이 30년 후에 현실화된다라고 나오죠. 네.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아이언맨 나온 것도 그렇고 엣지 오브 투몰로우도 상당히 됐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영화 특징이 있어요. 미국의 영화는 미국에도 ADD와 비슷한 게 다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영화에다 일부러 조금씩 파악시켜요. 그래요. 다 나와요. 아이언맨이 있어. 저희가 처음에 개발할 때는 아이언맨을 꿈꿨죠. 현실적으로 땡겨 터진다? 가능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 찾은 거는 좀 특화를 시키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지 전신형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공병 부대 쪽, 전투를 지원하는 쪽에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그 포탄들을 계속 날라야 한다거나 그런 병사들한테는 아무래도 저런 전신형 외골격이 이제 좀 더 유리하고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악을 수색하거나 정찰하는 이제 그런 장병들한테는 모듈형, 무릎만 도와주는 이제 그런 타입이 적용되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수작전을 하는 그런 장병들한테 좀 효과적일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초적인 단계잖아요. 네. 여기에서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휴머노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진화적 발전하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가야 될 부분이고, 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주요 이제 국방과학 연구소에 다 하고 있는데, 네. 그 워리어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똑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뛰어나겠죠. 우리보다 빨리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휴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양한 실증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KCTC라는 이제 그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저런 것들을 자주 보고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상당한 어떤 수준에 와 있어요. 저는. 그렇군요. 네. 웨어러블 수트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단독 운영하는 그런 로봇들, 뭐 휴머노이드나 그런 로봇들 대비해서 웨어러블 수트가 더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사람이 입어야 하는 로봇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너무 다 다르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개발 초기에는 웨어러블 수트를 입고서 걷기만 해도 저희는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기술 개발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걷는 게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불편함들이 이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착용부가 너무 타이트해요. 아니면은 관절이 내 관절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아파요. 막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 사람에 잘 맞춰서 그런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수트를 개발하는 게 그게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는 이유는 병사가 그 무거운 장비를 운용을 하더라도 전장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제 1차적인 목표는 병사의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무거운 장비를 운용하더라도 적어도 본인의 그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기동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장비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대한민국 미래가 너무나 밝습니다.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사실은 이게 뭐 요새 지하철이라든가 이제 병원 일대 보게 되면 의료용으로도 지금 많이 착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민하고 군에서 같이 쓰일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박차를 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미래에 이제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 제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저희 팀이 개발한 웨어러블 수트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본다거나, 아니면 TV를 틀었을 때 국군의 날 행사에서 장병들이 저희가 개발한 웨어러블 수트를 입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밀당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조상근 교수님의 용병 이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용병술의 기본은 하나, 둘, 셋. 병영상수다. 무슨 뜻입니까? 용병술은 뭐냐면 네. 군대를 움직이는 어떤 테크닉이에요. 네. 그거는 군대를 물 흐르듯이 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손자병법의 핵심 문구입니다. 와, 지금까지 하셨던 그게요. 야, 이행시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교수니까 연구자니까. 연구자니까 다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